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잠시 후에는 한국에서 금통위가 열리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긴급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13일과 14일 양인간에 거쳐서 발표되는 미국과 중국의 물가 지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3일 대체율까지 3일 그 연휴를 봤습니다는 세계 시장이 상당히 좀 인플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고용지표,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물가지표,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갈림길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든지 이번 달에 나오는 지표들이 9월 달 지표인데요. 9월 달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이 확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오늘 장 막판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는 인플레 우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에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한 같이 모든 것을 정의상 확정짓는 이러한 그 9월달 지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요. 14일에 소비자 물가보다 더 관심이 높은 PPI 물가 상승률이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4일에 중국의 그 PPI 그리고 중국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중요시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1%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세계 제조업의 그 공장이기 때문에 PPI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난달에 그 8월 달이죠. 9.5% 나왔으니까 10%가 넘느냐. 사실 그 PPI가 두 자리대에 접어드는 이 측면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파월 의장이라든가 페드가 인플레가 그동안 일시적이다. 상승세에서 조만간 이렇게 누그러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파월 의장조차도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 논쟁을 그치고 상당 기간 그래서 여기서 상당 기간이라는 건 미국의 페드의 가능성 보면 과거 2014년에 상당 기간 considerable time의 논쟁이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그동안 물가에 대해서 얘기했던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퍼거슨 교수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케너디 미국의 하버드의 케너스 로커프 교수의 퍼펙트 스톰 얘기 이런 것이 상당히 체감적으로 와닿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캐서분께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장막판에 주가가 떨어진 데는 헝다그룹이 9월 23일 날 위안화 표시 채권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약속했는데 다시 모집 못한 상태에서 예. 달러 표시 채권이 이자가 990억 정도 되는데요. 11일 자정까지 또다시 그렇게 위안화 표시 채권 그 다음에 달러 표시 채권 그리고 다른 그 여객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헝다그룹 사태가 더 터지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네.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장마판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일부증권사가 헝다그룹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게 일시적이다 제한적이다 하지만 지난 그 2개월 동안에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TV에 진단한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다.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원금은 고사하고 여객 표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자국 표시 채권의 이자 지급을 먼저 지급하거든요. 중국의 시진핑의 관행상을 보면 그래서 여객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사실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에서 디폴트에 선언하지 않는 것은 국제금융시장 관행상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유예기간도 마무리돼 간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장마판에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인플레와 함께 위축시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뭐 이런 논쟁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경기와 기업 실적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한국경제TV가 TV라든가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창간일을 기해서 주요 그 예측 기관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미국, 중국, 한국 성장률을 쭉 해서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신문에 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미국의 그 물가 문제가 성장률 측면이라든가 기업들 실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달에 5.3%로 7월 달에 5.4%에 의해서 조금 둔화됐는데요. 사실 그건 베이스 이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진단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상 물가 그 인플레가 누그러진 건 아니다. 작년에 그 7월에서 8월에 베이스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5.4에서 5.3%로 둔화된 거다. 그것을 인플레 안정으로 테이퍼링 지연시킨다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이런 쪽인 일부 전문가들은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됐다. 대형주 사라 하는 쪽이 8월 달 빚내서 사라 했던 그런 근거의 원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되는 게 9월이죠. 9월에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은 5.4%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8월에 5.3%보다 높게 나오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9월 수치는 소비자 말가에서 계절적으로 보면 물가가 좀 약간 둔화됩니다. 네. 이렇게 둔화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이렇게 새로운 회계연도 앞두고 재정 지출 사이드 지출량이 좀 많이 둔화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로 전월에 비해서 8월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가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5.5% 미국에서 보면 5.5%의 페드 입장 가능성으로 보면 이 상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던 공급 부족, 고용 부족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지속되겠다 하는 쪽에 아마 진단도 있었습니다는 5.5% 넘을 때에는 경기 둔화, 기업들 실적 악화와 관계없이 사실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것이 미국의 증가의 증시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일시적 논쟁을 떠나서 이제는 이렇게 펀더멘탈 측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이 애틀랜타 GDP 나우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3.7%, 그러면 2분기 성장률이 지금 6.5, 6.6 이렇게 되는데요. 거의 반토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거래시 문제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조금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제조업은 전가시킬 거고 지금 미국의 그 주식에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으신 빅테크 문제는 지금 여기에 반독점 규제라든가 뭔가 해서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생산자 물가 증가하는 부분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지금까지 발표된 3분기에 이렇게 실적의 예상 상한치, 소위 서프라이즈 폭이 27%대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대학 파악해놓은 거 보면 깜짝 서프라이즈 폭이 2분기에 95.6%에서 지금은 30%대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7%든 그것이 29%든 30% 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둔화되는 요인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공급 측의 비용 상승 요인을 소비자가 전가시키지 못하는 과정에서 아니까 기업들이 아니까 그만큼 프라핏은 매출액 빼기를 사실 그 코스인데요.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은 매출액도 둔화되고 그다음에 생산 코스는 더 증가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폭이 90%대에서 30%대 밑으로 3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인플레가 높은데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이런 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입니다.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오늘 한국경제TV에 5시 30분대 방송에서 자막해서 나갔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식을 다루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가 과열도 아니고 완전 고용도 아직은 좀 멀리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도 분석을 해주시죠. 우리가 물가는 사실 경기 과열 쪽에 많은 그 총수요. 에그 디맨드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디맨드 풀 사이드라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많은 유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코스트 푸시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트 푸시 사이드의 비용 상승 요인 때문에 경기도 완전치 못하고 고용 창출도 완전 고용이 먼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가 문제가 급등하는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세 가지 원인인데요. 하나는 세계 가치사슬 붕괴, 공급망 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세계가 네이션 투 네이션의 경쟁에서 피봇 투 피봇의 경쟁이다 하는 걸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티레터럴임에서 마이크로레터럴리즘해서 요거 한 가지 더 붙인 다음에 멀티 마이크로레터럴리즘. 과거에 보면 지역 블록과 비슷한데요. 지금은 지역 블록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의 네트워크 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봇 때 마이크로레터럴리즘 하면 가치사슬이 붕괴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치사슬이 붕괴되니까 반도체 제대로 공급. 지금은 반도체 물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량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특정의 필수한 지역에 그쪽이 무기화될 수 있으니까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 패권 마찰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컨택 시대가 되는 상태에서 세계 경쟁 구조, 패권 구조가 종전과 다른 뉴노멀적인 차원의 피봇 투 피봇 때 마이크로레터럴즘의 컨비네이션 하면 가치사슬 붕괴, 공급망 이렇게 공급망 아주 붕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렇게 반도체뿐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원자재 같은 이러한 특히 각국들이 무기화할 수 있는 입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면화 같은 이런 것이 사실 가격이 치미는 상태에서 지금의 코스트 인플레이션 차원에서 자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경제 패권에 나타내서 피봇 투 피봇 그다음에 마이크로레터럴리즘 하면 이게 쉽게 둔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플레 일시적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엊그제까지 지금 파월 의장도 페드 가능성 보면 considerable time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장이 변화된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죠. 올해는 그 기후변화가 굉장히 커서 네. 그냥 가뭄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면 안 된다. 거기 앞에 great, 대가뭄, 대풍수, 대홍수 이런 쪽의 얘기죠. 100년 만이라는 쪽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최근에 있어 보면 여기에 기후환경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빨리 줄여야죠.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그 이렇게 사망자 수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임계 수준을 벗어났다. 빨리 줄이자. 빨리 줄이니까 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죠. 탄소 제로를 빨리 하자는 큰 측면에서 관련된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린플레이션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최근에 천연가스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 왜 천연가스 에그플레이션과의 관련이 오늘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천연가스가 풍부해야 농산물의 전행커가 이렇게 키 크는데 성장판을 건드리는 게 질소비료입니다. 질소비료.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높으면 이게 뭐냐 질소비료를 이렇게 생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의 최근의 문제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나오는 얘기가 그런 측면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인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미중간 마찰이 완화됐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오늘도 이렇게 미중간 마찰 문제가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 패권은 그때그때마다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시청자분이 그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간 마찰에 있어서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지금 인플레 문제인데요. 자, 지난번에 헝다그룹에서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테이퍼링 앞당긴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조인다 하는 측면이죠. 네. 근데 지금 세계 제조업 공장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렇게 보면 PPI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플레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자, 인플레가 자기 국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의 수출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결국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플레의 그 수출 문제도 중국의 수출 문제도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에 중국은 PPI와 CPI가 동시에 발표됩니다는 9월 그 PPI가 14일에 발표될 때 이것이 10%가 넘느냐? 8월달 9.5%인데요. 10%가 넘느냐 하는 이것이 인플레 공표고 지난 3일 동안 텍스트 마닝 기법에서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횟수되는 어록이 가장 컸던 것도 미국 증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공급 측 인플레이션 요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오늘도 WTI 가격이 80달러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중한 때 82달러까지 갔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서부 텍사스 윤리가 사실 그 원유의 질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유황의 질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서부 텍사스 윤리가 가장 높고 브렌트유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중동 두바이가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서부 텍사스 윤리가 가장 이렇게 낮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보면 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지금 매장량이 가장 높고 생산을 많이 캐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가솔린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동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가성비가 떨어진 상태에서 원유의 생산 코스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미국 국민들의 경제 고통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것은 미국이 매장량을 많이 캐고 그 다음에 생산도 많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체 에너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 연료가 사실 3대 유종 중에 가장 그 낮은 가격인데요.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서부 텍사스 연료가 80달러 넘었다는 것은 브렌트라든가 이런 쪽의 유종들이 이미 그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가가 80달러대인데요. 이 80달러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제유가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해서 2016년 2월 달에 1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014년 100달러 유지됐을 때 마지막 파이널 듀류가 최종 저지역이 없다. 그러면 낙동강의 전투에서 그 최종 저지선이 되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파이널 듀루 나온 게 바로 80달러입니다. 80달러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붙잖아요. 그래서 80달러 깨져서 낙동강 부산 앞바다에 빠지다 보니까 2016년 2월 달에 배럴당 16달러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파이널 듀루를 이제 재복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0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100달러까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아메리칸 은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원자재에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한 예측으로는 아메리칸 오늘은 JP 모건에 대해서 130달러까지 나와요 또. 네. 100달러까지.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유가에 대해 전망이 팍 뛰어 올라갔던 것도 바로 그런 2014년 상반기에 파이널 듀류가 깨지는 상태에서 유가가 폭락하다 보니까 여기를 재돌파하니까 다시 위로 굉장히 상향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유가가 80달러 이상 유지할 때는 서부 텍사스 중기를 기준으로 PPI 고공행진이 지속될 거고 PPI가 공공행진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경제 공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정책적으로 좀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네, 사실은 그 1980년대 당시의 지류경제학이 케인즈안의 총수요 이론이거든요. 네. 이때에는 그 경기 문제가 사실상 침체되면 총수요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과열이면 떨어지는 이렇게 총수요를 억제시켜서 경제 과열을 억제시키는 이게 주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는 2차 얼슈역에 의해서 공급 측에서 이게 경제학은 수급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풀어나는데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에 되다 보니까 수요 측 이론에 대응하는 케인즈안 경제가 굉장히 무력화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시겠습니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것처럼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물가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더 침체되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해서 말씀드리냐면 자, 앞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지금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와 함께 팀 배경 정기라는 게 얘기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엇갈릴 때는 자기의 목표대로 주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드는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멀커 페드 의장이 이렇게 인플레 파이터로도 물가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이니까 그때 당시에 아서 레퍼 커브에 의한 세율 감면, 우리 정책 당국자 시사점이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세율 감면을 통해서 경제력을 고취시켜야 된다. 경제력을 고쳐야 되니까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증대해야 하니까 공급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공급 능력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올라가고 자 공급 능력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몰커의 인플레 파이터, 그래서 물가를 잡았던 배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태되는 거죠. 물가가 인플레 파이터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최근에 엔달러 달러가 강세되죠. 네. 마찬가지로 그때 달러 강세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보다도 일본이 무역 적자의 그 주연이었는데요. 그때 엔달러 환율이 자 인플레 파이터로서 긴축이니까 국채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유사한 상경과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260엔 정도 이렇게 같은 상황 이런 측면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실 이것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1985년에 프라자 협정에 의해서 엔화 강세 쪽으로 유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달러 약세되면서 이것이 경기 부양을 지속시키면서 1987년 주가 상승, 주식 거품,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최근에 그와 같은 강도가 아니지만 최근에 인플레 파이터, 테이퍼링, 국채금리 올라가, 달러 인덱스 94 가,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면 사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1980년대 사례를 본다면 이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폴 볼커가 인플레 파이터로 역할을 했듯이 아무래도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데 좀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쪽에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 쪽에 그 중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인플레 경기가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 먼 상태에서 지금 물가가 되니까 테이퍼링은 오늘 그 이렇게 외신에 보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그렇죠.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 침체, 물가가 된다면 팀배관 정리에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대로 충실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목표가 4개면 정책 수단도 4개를 가져가는 이게 팀배관 정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둔화, 3분기 성장률이 둔화된다, 기업들의 실적이 어려워진다 하는 측면에서 물가 문제 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테이퍼링이 추진할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가닥이 잡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돼서 11월 달에 대충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법은 나갈 때 2대1 국채와 MBS 들어올 때도 축소할 때도 2대1 정도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한다면 지금 1,200억 달러일 때 150억 달러씩 8개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이렇게 사실 인상과 결부시키지 않겠다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월가이서를 보면 금리 인상 국면까지 바로 연결되겠다 하는 측면이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방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물가가 중국의 제조업의 인프레 수출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올라간다.
두 번째는 사실 헝다그룹에 의해서 중국의 부동산의 위축 과정에서 이렇게 달러 투자 자금이 봉구로 회수,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 자금도 이렇게 돈의 수출 문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집값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다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미국의 집값이 이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오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랑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랑 많이 했는데요. 저는 서울의 집값을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자포자기 하시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저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네.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중국 측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들도 사실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렵겠다 하는 이런 측면의 패배 의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하위 계층을 중시한다는 쪽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중 간 마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국내에서는 10월 금융통화회의가 개최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월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 사안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금통이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금통위원들. 그래서 2개월 전에는 그 전서부터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마치 금리를 안 올린 게 원수 것처럼 생각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금리를 추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상황이라든가 한국의 코스피는 3,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진 데는 사실 8월 달에 성급한 금리 인상도 원인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의 직관적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이 된 지 뭐 몇 개 됐습니까? 8월 20일이니까 2개월도 안 돼서 사실 지금 금통위를 또 맡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상품의 이렇게 세계 경제 상황은 물렁물렁해서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고 프로사이클리시티라죠. 경기 순행성 올라갈 때는 팍 올라가서 그때 올라갈 때 보면 금리를 올릴 처럼 해죠. 근데 떨어질 때는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프로사이클리시티 때문에 올라갈 땐 더 올라, 정점 더 올라가, 내려갈 땐 더 떨어져. 그리고 진폭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금통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 효과는 평가를 내면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수능성 얘기하고 단축 얘기 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통화정책 것처럼 기다리고 1년 후에나 평가해야 된다. 잘못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너무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가계부채도 너무 빨리 줄이려고 해요. 경착륙이죠. 이미 위험 세울 때는 서브트렌딩 해야 되는데 경착륙이다 보니까 대응이 부족한 약자들한테 집중되고 있죠. 네. MZ세대들, 소상공인, 중하위 계층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정부가 위드콜이라 가는데도 그런 측면이 배태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줄이겠다 하는데 가계부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절대액도 증가하고 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적 약자는 은행 부분에 그래도 금리가 예상 가능하고 이런 쪽에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팍 줄이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사채 시장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통위원분들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면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분들 여기 뒤쪽에 있습니다는 사실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줍사. 당신분들은 잘 살지 않느냐.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지 않느냐. 왜 매크로 사이드라든가 이런 측면만 고려하느냐. 그런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테이퍼링 될 때 선제적으로 돼야 이렇게 자본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인 매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4조에서 지금 37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후에 외국인 매도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율 보십시오. 1,180원 돌파하고 지금 1,200원, 오늘 1,200원 경우에 따라서는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외환보유가 확충된 상태에서는 다른 데 써야지 왜 미국과의 그 금리 차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이거는 금방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남과 같은 수도권 집값을 이렇게 둔화시켜야 되느냐, 집값 잡았느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이결이 못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될 모습입니다는 가장 부정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정책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중장기로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것은 펀더멘탈 측면이죠. 경제 성장률과 이런 측면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건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금리 인상, 8월 달에 말했던 금리 인상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은 현상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또 이렇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물가 문제인데 물가 문제가 되면 경기가 좀 희생시키더라도 물가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MSCI 지수 신흥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신흥국 경제는 성장의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민감하기 때문에 선진국은 왜 CPI를 강조하냐면 선진국은 소비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중시해야 됩니다. 경제 고통 지수에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큰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장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 지난번에 하느니 금리를 이렇게 0.25% 올려서 0.75%할 때, 자 그때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분이 아직도 저금리 계절이다. 적정 수준이 얼마냐? 저금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영원에서 우리나라의 적정금리가 테일러 준칙을 해서 2.55% 그러면 자 0.75에 2.5%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는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다느냐 하는 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금리 인상, 신용 축소, 테크래시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 국감에서 아직 됐죠. 경기도나 인플레 이런 오중 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3,000선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금통위원분들이 저보다 훌륭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뒷분들이 잘 좀 해서 과거의 관념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 아이빌들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본격적인 경고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